넌 그냥 내 아들 놀이개였어. 1억이면 넘치지. 시어머니는 복도 한가운데서 1억짜리 수표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제 옷과 신발은 박스에 처박혔고 남편은 방문 안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미안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 돈은 위자료가 아니라 시댁을 무너뜨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인생 톡톡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박스를 옮기느라 분주한 복도 한가운데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준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라고 적힌 수표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제 칫솔과 머그컵과 출근용 구두가 골판지 박스에 거칠게 쓸려 담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 아니에요. 따로 빼요, 따로. 저 여자가 쓰던 건 하나도 섞지 마세요. 새 집에 들이면 재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인부들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박스들은 저쪽 복도에 내놔요. 새 집에 들릴 물건 아니니까.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져갈 사람도 정해졌으니까.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허락 없이 제 짐을 왜 빼세요? 시어머니가 제 옷가지를 손등으로 툭 밀어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긴 뭘 해. 보면 몰라. 짐 빼는 거잖아. 내 짐. 이제 이 집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마. 제 짐을 왜 빼요? 여기 저랑 같이 살 집이잖아요. 남편하고 제가 같이 살기로 한 집이잖아요. 같이 살아? 누가 그래? 너 혼자 꿈꾼 거 아니고?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계약서에 내 이름 한 글자라도 박혀 있니? 없어. 내 아들 이름하고 내 이름밖에 없어. 너 같은 건 처음부터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거야. 잠깐 들여보내줬더니 아주 안방마님이라도 된 줄 알았니? 저는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짐을 같이 싸야 할 남편이 그 안에 있는데도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여보, 거기 있잖아. 나와서 말 좀 해봐. 어머니 말이 정말 당신 뜻이야? 내 얼굴 보고 직접 말해. 제 목소리가 복도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지만 방 안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는 듯한 기척만 희미하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부르지 마. 안 나와. 내 얼굴 보면 피곤하대. 그만 질척대.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 알고 있어. 너 정리하는 거. 오히려 지가 먼저 그러더라.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의사 될 사람 앞길에 네가 자꾸 걸린다고. 뺨이 파르스름하게 질려오는 걸 느끼며 저는 그 수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은 뭐예요? 저를 돈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입니까? 위자료지. 정없어 보일까봐 내가 큰맘 먹고 끊어준 거야. 너 그거 알아. 이혼해도 그만큼 못 받아. 동거나 하던 주제에 그게 어디야. 내 분수엔 넘치는 돈이야. 두 손으로 받고 고맙다고 해야지. 동거라뇨. 어머니가 명절마다 저 불러서 전 부치게 하고 차례상 차리게 하셨잖아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시고 갔고 집안일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저를 며느리처럼 부르셨잖아요. 같이 산 게 무슨 부부야. 혼인신고를 했어. 식을 올렸어. 네가 제 발로 들어와서 밥하고 빨래한 거지. 누가 억지로 시켰니? 넌 그냥.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끊더니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 놀이개 같은 거였어. 공부할 동안 옆에서 시중 들고 밤늦게 밥 차려주고 가온 빨아주고 돈 필요하면 갖다 바치던 애. 이제 그 놀이개 갈아치울 때 된 거고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데
네가 옆에 설 자리라도 있을 줄 알았니? 놀이개라는 그 한마디가 복도 벽을 타고 길게 메아리치는 동안 박스를 들고 지나가던 이삿짐 직원들조차 차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저는 3년 전의 어느 밤을 짧게 떠올렸습니다. 병원 당직실 근처 편의점에서 끼니도 걸은 채 책을 들여다보던 인턴 남편에게 삼각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건네던 밤, 합격하면 제일 먼저 식을 올리자던 남편의 약속을 믿으며 야근도 마다하지 않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매달 월급을 쪼개 학회비를 보태고 좁은 원룸 월세를 절반씩 내고 식은 가운을 한밤중에 다림질하던 3년이 지금 이호복도에 박스째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방금 하신 말 전부 기억하겠습니다. 몇 번을 말해. 귀가 어두워. 그 돈 들고 친정으로 가. 내 친정이 뭐하는 집인지는 몰라도 이런 큰 돈 만져보기는 처음이지 싶다만 괜히 더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해. 네가 욕심낸다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 아니?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에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 친정이 무엇을 하는 집안인지 시어머니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배경 없는 진실한 사랑을 원했던 저는 친정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살아왔고 시어머니의 그 무관심이 오늘 이복도에서 가장 잔인한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진짜 안 나올 거야. 지금 문 열고 내 얼굴 보고 말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야. 저는 닫힌 방문을 향해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고 잠시 뒤 짧은 진동음과 함께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5글자였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내온 5글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 수표 받을게요. 하지만 이 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네가 아무리 버텨도 우리 집하고는 급이 달라. 그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네, 분수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분수, 제가 끝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흩어진 박스 위에 얹힌 제 신발 한 켤레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의 명패도 붙어 있지 않은 그저 한쪽으로 밀려난 낡은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그 수표를 지갑 안쪽 깊숙이 밀어 넣으며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잘 지내세요. 두 분, 오늘 하신 말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안에 든 1억 원짜리 수표가 앞으로 어디에 쓰일지 머릿속으로 아주 차가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적선이 아니라 제가 받아낼 모든 것의 첫 번째 착수금이 되리라는 것을 저 두 사람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이 영화 필름처럼 거꾸로 감겨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겨울, 저는 병원 근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끼니도 걸은 채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던 남편을 처음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사람이 굶으면서 무슨 공부를 해. 제가 삼각김밥과 우유를 내밀자 남편이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 진짜 합격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그냥 합격이나 해. 아니야. 나 인턴 끝나고 자리 잡으면 우리식 올리자.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을게. 진짜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통장을 통째로 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남편의 학회비와 비싼 교재값을 먼저 챙겼고 둘이 살던 좁은 원룸 월세의 절반을 묵묵히 보탰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제 몫인 양받아 챙겼습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그 좁은 원룸 부엌에 저를 세워두고 온종일 전을 부치게 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우리 집안은 명절 음식 이렇게 안 해. 시어머니가 부침개 뒤집는 제 손등을 젓가락으로 톡 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빨리 할게요. 됐고, 너 거기 비켜봐. 사진 찍게. 차례상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시어머니는 카메라 셔터가 눌리기 직전에 늘 제 어깨를 슬그머니 잡아 프레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넌 빠져. 가족 사진인데.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도 저는 합격만 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으며 식은 밥상을 혼자 치우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제가 밥을 푸는 등 뒤로 들으라는 듯 말을 흘렸습니다. 의사사위 보는 집안은 격이 달라. 우리 아들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야. 그건 알지. 저는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인턴 마지막 해가 되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근처로 이사하자. 통근 너무 힘들어. 새 아파트 알아봤는데 거기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정말? 그럼 거기가 우리 신혼집인 거네. 그럼 가구도 네가 다 골라. 너 좋은 걸로.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어서 밤마다 가구 사진을 들여다보며 식탁은 어디에 놓을지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할지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삿날을 며칠 안 남겨두고 거실 식탁에 펼쳐진 부동산 계약서를 무심코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수인 칸에는 남편과 제 이름이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며 그 집이 처음부터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입주자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란히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는 처음부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오는데 마침 베란다 쪽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제 그의 집만 빼면 정리 끝나. 걱정 마. 우리 아들은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인지 정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이사가는 새 아파트 비밀번호 뭐야? 나도 알아야 짐 들이지.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바꿨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언제? 왜 자꾸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그 집에 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이사 전날 식탁 위에 엎어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장님 댁 상견례 다음 주 토요일로 잡으면 될까? 그 한 줄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그림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를 내치기로 마음먹은 시점과 그 상견례를 추진한 시점이 이미 한참 전부터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자리에 엎어두고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부엌으로 돌아가 식은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날의 저는 애써 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라고. 그러나 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그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일 짐 빼. 인부들 아침 일찍 보낼 테니까 내 물건만 챙겨서 나가면 돼. 어머니, 그게 무슨은 무슨.
너도 이제 눈치챘을 거 아니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가. 전화가 뚝 끊긴 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되어서야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저를 향한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1층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그 모든 회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수표를 한 번 더 꽉 끌어쥐며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저는 지난 3년간 남편에게 보탠 돈의 액수와 날짜를 한 줄 한 줄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학회비 얼마, 교재값 얼마, 월세 절반 얼마 그렇게 적다 보니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이 곧 제 청춘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창을 끝없이 위로 올렸습니다. 합격하면 혼인신고부터 하자던 문장, 식 올리고 잘 살자던 문장, 너 고생한 거 다 갚겠다던 문장을 하나하나 찾아 화면을 캡처해 별도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던 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좀 어떠니? 어제 들어와서 방에만 있길래 걱정돼서. 저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그래. 천천히 쉬어라. 아버지가 너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서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두꺼운 법전들, 평생 법대 위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대법관을 지내신 할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배경 없는 사랑을 원해서 그 모든 것을 숨겨왔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알면 남편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할까봐 저는 끝까지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저를 3년 내내 약자의 자리에 가둔 족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래 닫아두었던 그 무게를 처음으로 제 손에 든 무기로 떠올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짧게 울리며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5글자 뒤에 병원장 사위 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본심이 비겁하게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그 문자마저 캡처해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1억 원짜리 수표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적선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또박또박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던진 이 돈이 내가 받아낼 모든 것의 첫 착수금이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녹음 파일 목록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명절마다 격이 다르다며 저를 깔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놀이개라 내뱉던 그 폭언이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따로 만든 폴더에 안전하게 옮겨 담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서랍을 뒤져 지난 3년의 흔적을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공과금 영수증, 둘이 찍은 사진, 양가가 오간 흔적, 매달 남편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까지 저는 그것들을 시간순으로 묶어 두꺼운 서류철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부부처럼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록들이 한 장 한 장 쌓여갔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 증거 더미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3년 전 합격하면 식 올리자던 약속을 믿으며 야근하던 제가 이제는 그 약속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할 기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던진 1억 원짜리 수표를 그대로 들고 친정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화려한 회의실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국내에서 가장 독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서류 가져오셨다고요. 저는 밤을 새워 정리한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한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체 내역과 약속이 담긴 대화 캡처, 공과금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들을 살피던 변호사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3년을 같이 사셨고 생활비도 꾸준히 보태셨고 혼인 약속도 분명히 있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 그걸 법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 되는 분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책임이 있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라는 분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어요. 그 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며느리도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인데요. 무시했든 안 했든 남의 가정을 손수 깨뜨린 사람은 그게 시어머니라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무시했던 말들이 전부 어머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한자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말아주세요. 변호사가 의외라는 듯 펜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따님이라는 걸 밝히면 상대가 훨씬 빨리 무너질 텐데요. 그 좋은 패를 왜 굳이 숨기려고 하십니까? 제 손으로 제가 모은 증거로 끝내고 싶어서요. 누구 딸이라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당한 일이 잘못이라서 이긴 거라고 그렇게 매듭짓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일 아버지께는 아직 알리지 말아주세요. 대표님께 보고가 올라가도 제 이름은 빼고 진행해 주셨으면 해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죠. 대표님껜 제 선에서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때까지만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번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더 깊이 제 무덤을 팔 거예요. 제가 나서서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절차대로만 가주세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임 계약서를 제 앞으로 슬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착수금부터 진행하죠. 마음의 준비는 되셨고요. 저는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내 계약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시어머니가 저더러 떨어지라고 던진 돈이에요. 변호사가 그 수표를 한참 내려다보다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을 착수금으로 쓰시겠다. 아주 의미 있는 돈이 되겠군요. 던진 사람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회의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그래도 정 있었잖아. 변호사까지 쓸 거 있어. 그냥 좋게 끝내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적었습니다. 좋게 끝낼 기회는 네가 그 방문 열고 나오던 그날 다 지나갔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없이 차분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첫 번째 서류가 발송되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깟 동거나 하던 계집애가 돈 몇 푼 더 뜯어내려는 수작 아니야. 며느리 소리도 못 들어본 천한 것이 어디서 변호사를 끼고 사람을 협박해. 전화를 건네받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금 천한 것이라고 하셨죠. 기록하든 말든 맘대로 해요. 사실이 그런 걸 어쩌라고. 그 애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래. 며느리도 아닌 게 어디서 감히.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시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거칠게 끊었지만 그 통화 한 통 한 통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또 다른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전해 들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저를 놀이개라 부르던 그 입은 변호사 앞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 미용실을 드나들며 아들이 곧 병원장과 사돈을 맺는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 자랑은 며칠 만에 친정 어머니의 귀에까지 흘러들었고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제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부서지는 법이니까요. 한편 그 무렵 남편은 병원장 지방과의 상견례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번듯한 정장에 의사 타이틀을 앞세운 남편은 병원장 부부 앞에서 더없이 깍듯하고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따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병원장이 흡족한 듯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 같은 사위라면 내가 아주 든든하지. 남편은 곧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 확신하며 술잔을 받아들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 여자가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제 변호사는 묵묵히 증인들을 한 사람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제 짐을 옮겼던 이삿짐 센터 직원, 우리가 부부처럼 사는 걸 3년 내내 지켜본 옛이웃, 명절마다 같은 상에서 차례를 지낸 친척까지 우리가 분명히 부부였다고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다음 수를 가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제게 던진 그 1억 원이 오히려 우리가 부부였음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줄 위자료를 던졌다는 건 결국 끊어낼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앞으로 어떻게 일그러질지 천천히 그려보며 차가운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아버지가 서재에서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아, 변호사한테 들었다. 네가 직접 시작했다고. 네, 아버지.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래, 네가 정한 대로 해라. 아버지는 뒤에 있으마. 그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법원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짐짝처럼 버려지던 그 복도에서 고개를 떨구던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은 채 저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를 놀이개라 부르며 내쫓은 자들이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열리던 날 시어머니는 변호사 한 명 없이 호기롭게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제법 들어찬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에 힘을 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다 들으세요. 동거나 하던 여자가 돈 욕심에 멀쩡한 집안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도 아닌 게 무슨 권리로. 시어머니는 방청석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 되니까 이제 와서 떡고물 좀 챙겨보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뻔뻔한 애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 변호사 옆에 가만히 앉아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3년을 놀이개라 불리며 짓밟힌 제가 이제 와 무너질 리 없었습니다. 이윽고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보시죠. 변호사가 3년간의 생활비 이체 내역을 한 장씩 화면에 띄우자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합격하면 혼인신고부터 하자던 대화 캡처가 큰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명절마다 함께 차례를 지낸 사진과 양가가 오간 흔적까지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는 분명한 부부였습니다. 저게 무슨 동거야? 완전히 부부였구먼. 3년을 저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버렸다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살짝 굳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날 복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법정 안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냥 내 아들 노리개 같은 거였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고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건 그냥 홧김에 한 소리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방청객들의 싸늘한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노리게라니.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아. 저 집 아들도 똑같지 뭐. 저 말 들으면서 고개도 못 드는 거 봐. 그 수군거림이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닿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좀 불러야겠어. 이거 그냥 둘 수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흘리듯 건넨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쪽은 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이 통째로 붙었다던데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래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들고 있던 손수건을 쥔 손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남편이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병원장 딸과의 혼사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계산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깨질까봐 무서운 그 자리지. 아니야.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그 비겁한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 숨어서 끝까지 안 나오던 사람이 누군데. 내 짐이 복도에 버려지는 동안 너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천천히 빼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빼앗긴 건 돈이 아니야. 내 3년 청춘이고
짓밟힌 내 자존심이야. 그건 네가 무릎을 꿇어도 못 돌려줘. 남편이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굳어 있는 동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송이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되면서 동거녀를 벌인 의사라는 이야기가 의료계 안팎으로 조금씩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머지않아 병원장 집안의 귀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병원장 딸은 상견례 때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다 남편이 동거하던 여자를 버리고 소송에 휘말렸다는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멀쩡한 여자를 3년이나 그렇게 부려먹고 버렸다고. 병원장 딸은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다 차갑게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자신을 그저 신분 상승의 동아줄로만 여긴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자 병원장 딸의 가슴 속에서 환멸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딸은 곁에 있던 친구에게 사진을 내밀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말을 먼저 들은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야. 세상에. 그럼 너도 그냥 갈아탈 다음 상대였던 거잖아. 그러게.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보다니. 병원장 딸은 사진을 책상 서랍에 거칠게 던져 넣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한편 사돈자리가 흔들리는 낌새를 챈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지훈아. 우리 좋게 끝내자. 응, 내가 그때 말이 좀 심했어. 다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너 이렇게 끝까지 가면 너만 손해야.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저는 그제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통화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회유하시다가 협박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그 녹음 파일에 날짜를 적어 폴더에 넣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쏟아낸 그 통화마저 시어머니 스스로 또 하나의 증거를 보탠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남편이 무릎을 꿇으려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복도에서 끝내 방문을 열지 않던 남편처럼 이번엔 제가 끝내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나가며 저는 비로소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쌓아 올린 거짓과 허영이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무너지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자 제 변호사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헤어진 책임만 묻고 끝낼 게 아닙니다. 놀이개라는 말, 천한 것이라는 말, 그렇게 거듭된 모욕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를 적극적으로 갈라놓은 책임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다요. 한 번도 사과 못 받은 그 말들까지 전부 다 물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사람만큼 위태로운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 무렵 병원장 딸이 남편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마주 앉은 남편은 여전히 능청스러운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다 끝난 옛날 일이야.
그 여자가 돈 욕심에 억지를 부리는 거고 병원장 딸이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 3년을 같이 산 사람을 복도에 짐짝처럼 버린 게 옛날 일이라고. 아니, 그게 됐어. 당신 나한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말했더라. 나는 그냥 당신이 갈아탈 다음 사람이었던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동안 병원장 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혼담 없던 일로 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남편이 다급하게 병원장 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병원장 딸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그 여자 꼴 났겠지. 정신 차리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네. 병원장 딸이 또각또각 걸어나가는 동안 남편은 식어버린 커피잔만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장 딸의 파혼 선언을 전해 들은 병원장은 사위 후보였던 남편을 의료계 인맥에서 조용히 도려냈습니다. 그런 인성이면 우리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해. 사람 됨됨이가 그 모양인데 어디다 쓰겠나. 병원장의 그 한마디는 의료계 안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그렇게 떠벌리던 시어머니의 사돈 자랑은 하루아침에 동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동거하던 여자 버리고 병원장 딸한테 붙으려다 다 깨졌대. 그렇게 사돈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 꼴 좋다 정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 채 점점 집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병원 안에서 남편은 동거녀를 버린 의사라는 꼬리표에 휩싸였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새 병원에서 오기로 했던 자리 제안마저 하나둘 줄줄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도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미안하지만 없던 일로 합시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도 남편을 보면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3년을 뒷바라지한 여자를 복도에 버렸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의사면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남편은 그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다 못해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도 자리를 잃고 그렇게 갈 곳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과 통장에 가압류 통지서가 차례로 날아들었습니다. 빨간 딱지 같은 그 통지서를 손에 든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던진 1억 원짜리 수표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왜 줬을까? 그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평생 모은 재산이 하나둘 묶여가는 것을 지켜보며 시어머니는 빈 거실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 소리도 못 듣게 하겠다며 내쫓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며느리의 친정이 도대체 어디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을 넣어 알아본 끝에 시어머니는 한 가지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소문을 들은 지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귀띔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집 함부로 건드릴 데가 아니래. 보통 사람들은 이름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안이라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 집안인데?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거기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다들 그래. 상대가 예사 가문이 아니라는 윤곽만을 어렴풋이 알아챈 시어머니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빈손으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남편은 모든 걸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사실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 비겁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야. 끝까지 내 탓은 하나도 없지. 지훈아, 방 안에 숨었던 것도, 미안하다는 5글자만 보냈던 것도, 지금 또 남 탓하는 것도 전부 너야.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지난 3년간 무엇을 견뎌왔는지를 뒤늦게 전해 들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미처 몰랐다. 네가 그렇게 혼자 견디고 있을 줄은. 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 해서 아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나 보다. 그게 이렇게 후회가 될 줄 몰랐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숨긴 거잖아요. 이제라도 제 손으로 끝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손에서 깊은 미안함과 든든함이 동시에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모은 이 증거들이 단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졌던 제가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천천히 덮으며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무너져가는 시댁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는 동안 제 책상 위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 한 장, 미뤄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복학원서, 그리고 다시 펼쳐든 제 미래의 계획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의 윤곽만 어렴풋이 알아챈 채 끝까지 그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진실은 마지막 법정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고가 있던 날 법정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며칠 새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사 가운 대신 구겨진 정장을 입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고 무거운 침묵이 법정 안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 침묵을 가르며 또각또각 걸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복도에서 짐과 함께 버려지던 제가 아니라 한 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윽고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백히 부부로 함께 살았고 남편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적극적으로 끼어들었고 거듭된 모욕으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점점 더 아래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이에 두 사람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짓밟힌 존엄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선고가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그 큰 돈을 다 물어내라니. 나는 그런 돈 없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위자료라며 던졌던 1억 원짜리 수표는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로 법정 기록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의기양양하게 내밀던 그 수표가 이렇게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시어머니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에게 줄 위자료를 끊어줬다는 그 행동 하나가 시어머니의 발목을 가장 깊이 올가맨 것입니다. 전 재산이 묶인 시어머니는 살던 집마저 처분당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천한 것이라고 부르던 그 애한테 이렇게 무너지다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천한 것이라 부르던 바로 그 입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의사 집안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온 그 자존심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곁에 앉은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 텅 빈 자리에서 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의료계에서 사실상 매장된 채 가운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너밖에 없어. 남편이 제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리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응. 남편이 제 발밑에 엎드려 마지막 구걸하듯 오열하는 동안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한때 의사 가운을 입고 으스대던 남자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 바짓단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제 짐이 복도에 버려지던 그날 끝내 방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 숨어 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복도에서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끝까지 안 나왔지. 지훈아, 그건 이번엔 내가 너를 안 봐줄 거야. 똑같이. 남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는 동안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둔 한마디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법정 안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제 친정이 어디인지 궁금하셨죠?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핏기 가신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대법관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금은 대 로펌을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순간 법정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윤곽만 어렴풋이 짐작하던 시어머니는 그 결정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관, 부장판사. 그럼 그동안 그 로펌이. 네. 제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저를 놀이개라 부르며 짐짝처럼 버리셨어요. 단 한 번도 제 친정이 뭐하는 집안인지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때 방청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친정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은 아버지의 묵직한 존재감이 법정 안의 시선을 한순간에 끌어모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낮게 술렁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 사이로 한때 격이 다르다며 떠벌리던 시댁의 허영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판사 집안 딸을 놀이개라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 어휴. 방청석의 수군거림이 법정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약자에게는 모욕을, 강자에게는 굴종을 보이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가장 무시하던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서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저는 받아낸 배상금 중에서 시어머니가 던졌던 1억 원만큼을 따로 떼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1억 원이 어떤 모욕의 무게였는지 저는 한자 한자 곱씹으며 봉투에 액수를 적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던지셨던 그 돈. 저는 그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적선 받은 적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돈도 적선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시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모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되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곁으로 다가온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저는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3년 전 짐과 함께 복도에 버려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은 채 저는 정면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며느리의 친정 앞에서 온 시댁이 풍비박산 나는 그날 저는 비로소 빼앗겼던 존엄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법정 문 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을 걸어나가며 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헌신한 사람이 가장 모질게 버림받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쏟은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묵묵히 버텨온 그 세월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지윤이 다시 봄을 맞았듯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따뜻한 봄날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